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이름을 넘기면 됩니까? 이걸로 하는 거구나. 네. 김정민입니다. 저는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었고요. 예. 어쩌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국제관계 쪽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대사 쪽을 동영상에 올리는 건 처음이었죠. 원래 제 전공 자체가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하고 몽골까지 해서 장장 13년 동안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주도도 제가 따로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따로 일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단 중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우리의 대응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13년 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쩌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피부에 와 닿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때는요. 경제 개발을 할 때는 외교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제 개발과 외교는 같이 갑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경제 개발 따로, 외교 따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큰 문제점이에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같이 GDP의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외교 따로 경제 따로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죠. 그래서 보통 뭐라 얘기하느냐? 경제 개발은 중국하고 군사동맹은 미국하고 그런 거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문제 생겼죠? 안 된다는 게. 이거를 여태까지 감지를 못했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9세대가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경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정치 사고 방식은 9세대 방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세계 13위 무역 국가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수준의 정치로서 경제개발 정책을 봤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새로운 대응 정책을 꾸며야 되나를 연구하려면요. 외교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에도 세계도요. 지역감정이 있어요. 동맹국끼리 친하고 동맹국 아닌 애들끼리 안 친하고 이게 지역감정이에요. 그거에 따라 경제 이해관계도 당연히 다르게 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것뿐이죠. 자, 그래서 내정종식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가질 정도의 수준의 생각이에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냉전의 종식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봐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통계가 말해줍니다. 오히려 91년도 이전에는요, 전쟁이 잘 안 났어요. 전쟁이 나와야 아프가니스탄 내전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소련이 힘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느라 전쟁을 못했어요. 잘못 때렸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기껏 자기네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서로 간의 현상 유지 쪽으로 많이 이게 유지하려고 했다고요. 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련이 진 전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또 미국이 진 전쟁이죠. 쿠바는 공산화는 됐지만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못 갖고 오겠으니까 또 미국이 이긴 전쟁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등비등했던 시대고 또 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서로 필요해야 할 때거든요. 뭘 싸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가 서로 끼안고 뽀뽀하고 하면 세계 평화가 올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난 게 아니죠. 왜? 드디어 단일 체제에 세계 질서가 잡혔는데 잡힌 게 아니라 기회가 생겼는데
미국이 그냥 러시아가 공산주의 포기했다고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 친구하자고 악수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패권은 나눠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서부터 2016년까지 사실 여기 2017, 2018년 다 넣어야 돼요. 여기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분란과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극화 체제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힘의 균형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자신의 대륙을 확장시키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은 늘어났다. 즉 냉전이 끝나고 세계상은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1991년 소련 붕괴 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분쟁 지역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동유럽하고 중동 지역에 바로 그 분쟁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분쟁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냉전 이후에 오히려 분쟁은 늘어났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지역을 점을 하나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렇게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옛날 이게 기억을 잘 되살려보면 뭐 보스니아 사태, 코소보 사태 뭐 이런 거 많죠? 대부분 다 동유럽하고 그 다음에 중동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당연합니다. 저 지역이 바로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다 서양인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제 질서라는 거, 국제법은 서양인 위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 유럽이에요. 아시아는 변방이에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미국의 가장 중점 관리 포인트는 바로 동유럽입니다. 왜? 동유럽에서 과거 소련에 의해 공산주의가 됐던 국가들이 민주국가화돼야 서유럽 국가들이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해체돼 갖고 뭐 이제 민주주의 국가 돼 버렸죠. 그다음에 뭐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 된 다음에 심지어 유럽 연합 그리고 나토에까지 가입하죠. 오히려 러시아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유럽이 급격히 친서방화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패막이, 방파제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민주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중동에도 친소 정권들 많았어요. 과거에. 이집트 이런 나라 다 친소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소련이 붕괴돼서 해체됐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찬스죠. 바로 저 지역에도 혁명이라던가 각종 정권 교체 과정을 통해서 다 이 중동이 어떻게 됩니까? 친서방화 되죠. 그렇죠? 분쟁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늘어난 지역은 바로 미국이 과거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을 재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패권 경쟁이라는 게 바로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분쟁이 증가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러시아가 붕괴됐으니까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이렇다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전략적인 목표,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2000년대 이후부터 일어나는 최근의 분쟁들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인도양 태평양에서 일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분쟁 지역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바로 미국과 러시아예요. 200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은 누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에요. 자, 한국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개발은 중국하고 하고 군사동맹은 미국하고 한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한 역학관계를 전혀 모르고서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몇십 년 흘러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애매한 처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치인은 경제 몰라도 돼요. 경제는 경제인이면 되고 정치는 정치하는 걸 바로 전문화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전문화된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니까 바로 이런 엉뚱한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발생해서 이 고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분쟁은 무엇이랑 관계가 깊으냐? 바로 시진핑이 하고 있는 1대1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 즉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새로운 항로, 새로운 육지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다는 걸 바로 이렇게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중국이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한 지역이 어디냐?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를 몰락으로 이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은요, 지금 더 이상 내부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태까지 왔어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내부의 그 고속철도망이 있죠? 그 고속철도망의 길이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철도를 합친 길이와 맞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뭘 느낍니까? 와, 중국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거 어떻게 관리비를 조달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비. 그렇죠?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을 막겠다고, 신장의 독립을 막겠다고 고속철도를 깔아놨어요. 북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약 4,000에서 5,000km예요. 여기 마찬가지. 10,000km네. 저 10,000km의 철도를 깔아놓고 저거 관리비 어떻게 할 거지? 관리비는 어디서 들어오죠? 운영비로 나오죠. 여러분, 티베트에 중국인들이 몇 명이 나갈 것 같아요? 신장 위구르 자체에 몇 명이 나갈 것 같습니까? 운영비 나와요? 적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저거 안 만들었으면은 돈을 벌었을 텐데 지금 중국은 뭐냐? 밖에서 돈을 벌고 안에서 줄줄 새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의정부에 경전철 깔아놓고 그거 헐떡헐떡 하다가 그거 폐지한다고 했었죠. 40km예요. 중국이 저게 지금 운영 가능할 거라 보세요,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고속철도 사고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관리를 개판을 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 개발 함부로 못 합니다. 도시 건설도 함부로 못 해요. 여기 내륙에 유령도시 많은 거 아시죠? 중국 애들. 그 유령도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계획대로 실크로드가 연결이 됐다면 여기가 과거의 오아시스 도시처럼 중개도시 역할을 해서 도시가 아마 살아났을 거예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아시스 도시처럼 만들었던 중개도시들이 다 유령도시화 된 겁니다. 왜? 가서 사업할 게 없는데. 도시는 어마하게 지어놓고 그냥 다 8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해놓고 인구는 8천 명 살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도시 건설을 할 때 돈이 투자되면 중국의 GDP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GDP는 올라가는 거로 통계가 잡혀요. 어마어마한 부실공사, 어마어마한 유령도시를 건설해도 중국의 GDP는 8% 성장하는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옵니다. 통계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떻죠? 다 부실이죠. 이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여기다 건설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간 중국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외부로 개발을 돌린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AIIB,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 있죠? 동남아시아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실패했죠. 왜? 투자 자금이 안 모여서. 그거 일본이나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안 줍니다. 중국이 하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한국 꼬시죠. 한국 보고 돈 내라고. 한국도 내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제압했죠. 쓸데없이 하지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한국도 돈 줄려다 안 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줬으면 그 돈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지금 1대1로예요. 1대1로 지금 돈 주려 하고 있어요. 이거 돈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1대1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1대1로 개발하려고 하느냐. 내부 개발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동산 거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깨지게 하면서 중국 경제를 돌려야 돼.
근데 중국 경제 구조는 어떻죠?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따서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우리랑 똑같아.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지금 미국이 관세 올리고 있죠? 중국 제품을 억제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을 하지 못하면은 수입원이 없어져요. 수입원이 없어지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이거를 지금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래서 더 시진핑이 1대1로에 매진을 하는데, 왜냐? 여기에 철도를 깔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철강, 원자재, 세멘트, 인부 다 어디서 올까요? 중국 거 씁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부 공장이 움직여요. 그런데 1대1로를 까는데 여기서 만약이 아니죠. 이미 일어났으니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쿠르드족들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1대1로가 어딜 통과한 줄 아세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누가 살아요?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지금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터키랑 시리아 군들이 두들겨 패고 지금 완전히 내전 상태에 빠졌어요. 여기 철도 깔 수 있어요? 못 깔아요. 그럼 중국 경제 어떻게 되죠? 망해요. 중국은 해야만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시리아군을 파병했어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국군 1,500명 정규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파생될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 정치는 이걸 읽어야 돼요. 정치인은. 자, 시리아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시리아는 시아파 무슬림 국가예요. 시아파 무슬림 국가의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수니파 이슬람도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시아파 이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덜 적대적이에요. 왜? 석유 이권 관계 때문에. 근데 시아파 이슬람은 반이스라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시리아 정권 자체가 시아파 무슬림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요. 즉 반이스라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왜 지도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가 여기 위에 있어요. 충돌을 한다고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시리아 정규군이 이집트를 공격하는 힘이 약해질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1대1로 건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건설을 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어. 누구를 지원하느냐?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정부군은 누구의 적이다? 이스라엘의 적이다. 중국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은 중국 정부는 누구와 적이 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적이 되면은 미국과 어떻게 된다? 관계는 나빠진다. 어이구, 읽고 있네. 중국이 이스라엘과 적이 된다면, 미국과 적이 되려면 기축 달러를 통한 국제무역 질서에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된다? 기축 통화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가 비트코인, 그 다음 최근 나온 위안화를 통한 원자재 결제. 중국이 지금 팽창을 하는 걸까요? 쫓겨가는 걸까요? 쫓겨가는 겁니다. 샹하이에다가 원유 선물 거래 시장을 만든대요. 성공할 거라 생각하세요? 실패할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생각을 안 하니 경제인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어요? 정치인들이 전체적인 판의 흐름세를 보고 여기는 위험해, 가지마. 여기는 투자해도 돼. 여기는 협상 여지가 좀 있으니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어? 이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안 하죠? 네가 알아서 투자해. 투자 실패는 기업인의 몫이야. 이런 소리는 하고 자빠졌잖아요. 주중 노영민 대사인가? 중국 기업에서 투자 실패한 거는 다 기업인의 잘못이다.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 걸 보면. 이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응? 자, 중국의 대미국 경제정책. 자,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13년 전에 만들었다 했잖아요. 중국은 앞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과 충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국이 통치하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요, 외계인 수준입니다. 그냥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잽도 안 돼요. 그냥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걔네들의 과학, 군사 무기 수준은. 그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미국이니까? 아니에요. 패권 국가가 될 때, 즉 미국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오늘날은 물론 패권 국가가 됐지만 미국은 대영 제국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나라입니다. 대영 제국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어. 근데 그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 수상, 그 사람도 영국에 가서 전쟁했던 거. 영국, 인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가 독립운동 막으려고 같이 총질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인도의 통치 방식은 어떠했느냐? 영국의 통치 방식은. 영국은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 식민지로부터 원자재 물자를 조달받기 위해서 그 값싼 그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이 저항하면 그걸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의 식민지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는 돼요. 그게 조금만 식민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많은데 너무 식민지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마어마한 군사비가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왜? 독립운동을 하는 걸 때려잡아야 되거든. 영국군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남자들을 죄다 군대로 밖으로 빼돌려야 됐다고요.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이 안 나도 불안하니까 군대를 배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영 제국은 군사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군사비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점에 차가 난 거죠. 어떻게 하면은 패권 국가를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미국이 지금 어떻게 조달한다 생각하십니까? 뭐 한미 무역, 한중 무역으로 지금 이걸 조달한다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기축달러 시스템. 우리가 모든 무역을 할 때 달러로 거래합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발생해요.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건 팔고 하면은 그 수수료를 딱딱 떼어 먹으면서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해요. 또 하나, 무역 항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서유럽이 파괴되면서 대서양 무역이 죽었을 때 미국은 잽싸게 태평양 무역을 개발해요. 미국의 서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서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대만, 나중에는 뭐 동남아시아, 중국의 동남부 해안까지 즉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적을 근대화를 시켜버림으로써 무역 항로를 개발해서 태평양 항로를 장악해버려요. 물론 대서양 항로도 장악해요. 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그 중간중간 무역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차피 수출할 때 그 항구를 통과해야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수료, 즉 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무역 안 해도 미국은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뭘로 버느냐? 그것이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원자재는 어디서 거래가 됩니까? 런던과 뉴욕이에요. 우리가 석유를 살 때 그냥 삽니까? 선물시장 가서 사지? 선물시장 다 어디에 있어요? 런던하고 뉴욕에 있어요. 거기를 통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발생해요. 즉,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과거 대영 제국은 식민지 제국을 확장하다 군사비 때문에 부도가 나는 나라예요.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야 한국이랑 무역해서 적자 났다. 야 돈 딸려. 주한미군 철수시켜. 이런 말 한 적 없죠?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액의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다가 갤럭시 폰을 팔건 현대자동차를 팔건 미국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팔어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오히려 위협을 줄 수 있죠.
그게 과거 일본 하토야마 정권 2008년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에요. 근데 이 물건 안 사. 이거 자체가 수출국한테는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왜? 미국은 이미 안전한 돈벌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개발한다? 1대1로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독자적인 무역 항로. 중국이 독자적인 무역 항로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비를 유지하는 금액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엔화를 이용한 선물 시장을 만들겠다고 기축통화를 건드리네?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응? 그리고 선물 시장을 만들었네? 선물 시장은 뭘 거래한다? 원자재. 원자재를 거래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중국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입니다. 제가 100% 확신해요. 미국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기축통화 시스템, 원자재 시장, 즉 선물 시장, 그리고 무역 항로를 지금 중국이 건드렸어요. 세 개 다 건드렸네. 중국이 멀쩡할 거라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줄 섰죠? 중국. 같이 죽습니다. 레밍 되는 거예요. 레밍. 중국 죽을 때 같이 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다예요. 왜?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못 이기는 전쟁. 상대방이 질 거라는 게 명확한데 지는 쪽에 줄 쓴다? 인조가 되고 싶습니까? 인조? 병자 호란 나고 싶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은 그래서 안전한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바닷길도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무엇이 문제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바로 인도 태평양을 통과해야만 중동에 가서 석유를 가져와요. 근데 이 지역에는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쫙 깔려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관계가 나빠도. 하지만 중국은 관계가 나빠지면 매우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다를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바리아그라는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비행기가 앉지 못하는 항공모함. 그거 아세요? 바리아그의 항공모함이 비행기 착륙 못한다는 거? 여러 번 시도하다 중국 공군조종사도 죽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리아그, 지금은 랴오닝이라 불리죠. 그 항공모함은 과거 구소련 시대 때 만들어진 항공모함이에요. 그거를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크라이나보다 사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공군력의 그 비행기는 아직 프로펠러 엔진도 존재했고 제트 엔진도 존재하던 시대예요. 우리 6.25 때 쌕쌕이랑 프로펠러 위기가 동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항공모함을 설계하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초고속 엔진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대한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거 가져다가 소련제 비행기 수호의 기술을 짝퉁 만들어서 창공이라고 그걸 거기다 결합시키려고 했죠. 결합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랴오닝함은 착륙하는 족족 숙련된 조종 비행사가 아니면 맨날 떨어지고 충돌하고 해서 죽잖아요. 비행기를 실을 수 없는 항공모함을 중국이 4대나 만들고 있죠 지금. 미국의 제7함대 항공모함 4대가 편대됐죠 이번에. 랴오닝함에 맞춘 겁니다. 중국이 4대 맞으니까 미국도 4대 편지한 거예요. 사실 한 대로 4대를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의 해군 군사력이 쪽수로나 화력으로나 비교가 안 돼. 그게 여기 지금 깔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자기네 참에는 바닷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여기 도련선이라는 거 있어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입니다. 이게 중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표였어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근데 중국도 알아요. 자신들의 해군력이 미군에 못 미친다는 거를. 그래서 중국이 한 그 다음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인해 전술입니다. 바로 투자를 통한 인해 전술이에요. 대만, 오키나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러한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법적으로는 투자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다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키나와였어요. 오키나와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오키나와에는 원래 후텐마라는 기지가 있어요.
후텐마 기지에서 이제 그 후텐마 기지가 생길 당시에는 그 주변에 일본인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텐마 기지 옆에 일본인들이 거주 지역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도 전쟁 끝내고 못 살았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상대해서 비즈니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체적인 소비가 가능한 지역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기지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지게 됐어.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 뭐 대모집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거를 해노코라는 도시로 옮기려고 했어요.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으로. 거기에는 일본인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해노코라는 외진 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짓을 하느냐? 중국인들이 그 해노코시에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해 봅니다. 호텔 건설하고. 왜? 알박기 하는 거예요.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를 이전 못하게 거기다 호텔을 마구마구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상비를 해야 돼. 보상비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지역 주민, 오키나와 지역 주민하고 이권관계를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키나와 주민들이 나가서 대신 대모해 주는 거예요. 미군 기지 오면 안 된대. 결사반대. 이거를 조작한다고요. 그럼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군사기지 건설하는 것을 바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막아버려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없으면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겠다 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규모 이민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민. 오키나와도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점점 고령화돼요. 젊은 애들은 다 도쿄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키나와에 중국인들이 계속 이민 들어와요. 투자라는 명목으로. 네. 그래서 인구를 점점 중국인의 비율을 올리고 있어요. 왜? 나중에 오키나와 자치주 정부가 국민투표, 민주주의 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중국 땅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중국의 목표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과연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 예외가 아닐 텐데. 이 방식 그대로 지금 제주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그 전략은 바로 했죠. 투자는 순수한 투자가 아니에요. 바로 미국의 그러한 방어선으로부터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전략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돈 줄게. 좋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미군 기지, 왠지 제국지, 침략당하는 느낌 같아. 미군 기지 반대. 근데 중국 애들은 뭐라 그래요? 돈 줄게. 아, 돈, 투자, 대환영.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랬죠? 군사동맹은 미군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이랑 해서 우린 중간적 입장을 취하겠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택도 없죠?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외교 문제, 경제 문제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왜 자꾸 바다를 장악하려 하느냐? 과거 일본 제국의 멸망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고 나서 미국, 영국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이 일본으로, 그 당시에 미국은 석유를 수출했었어요. 당시 일본은 석유 의존도가, 그러니까 대미 석유 의존도가 80%였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끊어버려요. 일방적으로. 왜? 일본 망하라고. 일본 망하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석유가 없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막 자원을 소모해야 돼. 일본도 여기 산업지대가 있어. 여기서 또 막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써야 돼. 그 당시에 이미 조선도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운영해야 돼. 다 자원이 필요해.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죠?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석유가 났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한다고요. 근데 여기 누구 식민지죠? 여기? 영국, 프랑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본이 과거 영일동맹 맺고 이런 식으로 친구였다가 영국이 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의 길로 간 거예요. 메거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이오지마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 점령하고 그리고 오키나와 점령하죠? 왜 그랬어요? 이미 미국으로부터는 석유가 끊겨 있는 상태야. 적성국이니까. 이오지마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군함이 와도 일본의 해군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전초기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군대를 갖고 와서 필리핀을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오키나와를 점령한 이유가 뭐예요? 동남아시아의 석유를 끊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게 메가더 장군의 전략이었다고요. 중국이 지금 바로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만약에 바닷길이 막힌다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항공모함 만들고 중국 애들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대만, 오키나와, 제주도 이런 데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리조트, 호텔, 관광단지 짓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거를 통한 비즈니스 돈 버는 거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바로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자, 이게 당시 일본의 의존도예요. 어마어마하죠? 100%, 100%, 90%, 100%막 이런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즉 내몰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몰린 거. 아까 제가 중국도 얘기했죠? 중국 애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하는 거 그게 중국 제국의 팽창이라 보세요. 내몰리는 겁니다. 과거 일본처럼. 일본도 내몰리면서 망한 거예요. 왜? 전선이 너무 크게 확장돼 버렸거든. 그리고 자원은 바깥에서 조달해야 돼. 얼마나 힘든 구조예요. 과거의 일본 제국하고 중국이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중국은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자, 중국이 원하는 도련선,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유는 바로 바닷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이 빨간색을 쳐놓은 데가 바로 어디냐? 중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당연히 한국 포함되어 있어요. 제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오키나와, 대만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경제개발 투자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서 그 지역에 항구, 전략적 요충지를 짓고 그리고 미군의 해군 기지를 못 짓게 방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있었죠? 강정말. 그 공작이에요.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오키나와 당연히 있었죠. 미얀마 왠지 아세요? 미얀마가 여기다가 지금 철도 뚫어가지고 중국으로, 즉 바닷길을 여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 필리핀 미국 해군기지, 대만 이런 데를 통과해야 이렇게 석유가 오거든요.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두바이에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파키스탄을 개발했어요. 두바이에서 인도가 중국의 동맹국이니까 쭉 연해를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해서 이렇게 티베트로 보내는 거.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란 1대1로 프로젝트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이라크, 시리아, 터키를 통과하는데 이 지역에서 쿠르족이 지금 독립운동하면서 전쟁터가 됐죠. 그냥 쿠르족의 독립의지가 그냥 반영된 순수한 독립운동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독립운동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전 두 번째라고 보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친중화되고 중국 경제에 종속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 발생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자꾸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해지지만 안보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리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생겼느냐? 이란에서 왜 문제 생겼냐? 이거 다 중국 자본 받은 나라들이에요. 제가 지금 빨간색 쳐 있는 나라는 중국 자본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내전, 파키스탄 내전, 이란 경제봉쇄, 네팔 내전, 그 다음에 미얀마 어떻게 됐어요? 아웅산 수지 여사 노벨상 취소시키다니 난리 치고 지금 그러죠? 경제 불황 왔죠? 필리핀 두테르테 왔다 갔다 했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외교랑 경제개발을 따로 생각한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자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 루트입니다.
현재는 전통적으로 바닷길이에요. 현재는. 근데 이 바닷길은 언제고 막힐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미국이 대만 관광법을 만들어버렸죠. 그 얘기 뭐예요? 대만은 독립국가다예요. 티베트 망명정부에 2,200억 달러 지원한다 그러죠. 중국의 분리 독립을 조장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하고 중국 사이 나빠지겠네? 그럼 이 바닷길 어떻게 될까요?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문제를 예측하고 그 다음 대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철도,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일대일로, 즉 실크로드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크로드 실패하고 있어요. 왜? 시리아 내전 났기 때문에 일대일로는 이미 날아간 거예요. 일대일로가 뭐냐? 육상 실크로드와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막힐 거예요. 곧. 해군역에서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육상 실크로드 여기 내전 발생했으니까 끝. 1대1로 실패했어요. 1대1로 실패하면 중국 경제는 망합니다. 중국이 내몰리고 있어요. 근데 당시 중국은 이 세 루트를 개발했어요. 세 루트 다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를 개발하느냐? 러시아 쪽으로 개발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올해. 왜? 1대1로가 안 되니까 개발이. 러시아를 통하는 루트라도 개발을 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자는 게 중국의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러시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러시아는 즐깁니다. 중국으로부터 2배를 받아먹으니까 나쁠 거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 중국 애들 2배를 사준다고? 그러면 러시아는 당장 돈 벌니까 좋죠. 나쁘진 않으나 단 뭘 생각해야 되느냐. 러시아는요. 중국이 크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13억의 인구.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요. 러시아가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 그리고 2017년 17년 동안 초등학교의 숫자가 50% 감소합니다. 병원의 숫자가 50% 감소해요. 공무원 수는 2배로 증가했어요. 응? 공무원 늘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느냐? 그리고 러시아의 인구가 10%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러시아 인구 얼마죠? 약 1억 5천이라 그래요. 거기서 10%면 몇 프로입니까? 1,500만 명이죠? 17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가 1,500만 명이 감소했어요. 왜?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꼬시죠. 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러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푸틴이 언제까지 중러 동맹을 유지할까요? 응? 러시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중러 군사동맹이 공고해져서 미국을 무찔러서 승리했다 쳐요. 그럼 미국은 더 이상 여기 개입 못하는 거네?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겠죠. 러시아는 중국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못 이겨요. 근데 러시아가 미국을 중러 군사동맹으로 물리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러시아예요.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러시아는 중국을 배신할 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은 1대1로가 미국에 의해서 철저히 차단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쪽으로부터 대원유 수입이라든가 원자재 수입의 양을 2배로 늘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 미국이 막으니까. 근데 그 러시아가 2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더 타격이 큰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조만간 일어날 텐데. 내가 얘기했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대기업들이 어디다 해외 법인을 지어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디를 가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고 외국 그 국가한테 강제로 추방당하는 모욕을 당하지 않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나라는 중국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10년의 인사를 해요, 중국에다가? 우리가 조공국입니까, 지금? 응?
그리고 자, 여기가 성주를 중심으로 한 사드 미사일 기지 방어하는 구역이에요. 약 500km 정도 방어할 수 있다 그래요. 서울이 포함이 안 돼요. 이거 안 나오네. 이 빨간색을 쳐놓은 게 다 중국의 그 육군 사단본부, 그래서 군구라 그러죠. 군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다 사드 기지 건설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거예요? 중국이 싫어하니까. 대중무역에 문제 생길까 봐. 그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몇 발 겨루고 있을 것 같습니까? 1000발이 넘습니다. 우리는 방어기지 한 개조차도 건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91년도에 냉전 이전에는 중국이 우리랑 적대 세력, 냉전 국가였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때는 설치했어. 자, 냉전 끝났죠? 왜 중국은 미사일을 방향을 지금도 겨냥하고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맨날 와갖고 우리 우방국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우방국. 우리나라도 중국이랑은 대무역 1등 국가니까 우리는 중국을 성질을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바로 4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대주의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은 얻고 있습니까? 얻는 게 없는데.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란 명목으로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뽑아갔죠?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500조 원의 가치를 날려먹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술 다 훔쳐갔어요. 근데 왜 새해 신년 인사를 중국이 합니까?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 제주도가 원래 야권 성향이 강하다, 여권 성향이죠. 하지만 전 이런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제국주의예요. 예? 제국주의에 분연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적 행동을 해버리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한다는 건 전 절대 용납 못해요. 자,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미 설명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자, 2015년까지 중국의 대외 투자, 중국도 지금은 돈을 투자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받았지만은 중국이 2007년도, 6년도 그 무렵부터는 투자 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요, 중국이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에너지 분야. 아까 1대1로 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 국가들, 이란 이런 나라들 매수하는데 매수를 할 때 뭐 이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느냐? 투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호텔 지어줄게. 축구장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매수예요. 위치를 보면 알아요. 위치를 보면. 순수한 투자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등이 에너지. 당연히 산유 국가들 자기 편 만들어야 되니까. 2등이 뭐예요? 운송이에요. 당연하죠. 원유를 채굴했으면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투자 많이 한 게 운송회사, 선박, 기타 등등. 세 번째 많이 한 게 뭐예요? 부동산. 2015년까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왜 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제1도련선. 중국이 장악하고자 하는 제1도련선 안에 있는 영역이 어디에 포함돼요?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오키나와, 필리핀 등등 그 지역의 땅을 마구마구 사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군사 목적 때문에 한 거예요. 중국은 내륙에다가 유령도시도 짓지 않습니까? 유령도시도 짓는 나라예요. 군사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국가 안에다가 그렇게 군사적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건 돈도 벌고 더 좋지 뭐. 보세요.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가면 이렇게 한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혹시 이거 제 강의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키나와에 이렇게 한국말이 많이 써 있어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한국말이 나옵니다. 왜? 오키나와는 과거 한국 민족의 후손들이 가서 그런 건가요? 요즘 애들이 갔어요. 요즘 애들이. 데모하는 애들.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애들이. 오키나와 타임즈에도 났습니다.
잡혔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 한 번 안 됐죠? 이게 그 당시 한국 사람 잡혔을 때 데모했던 애들. 여기 중에 얘네들 다 한국인들입니다. 언제였느냐? 2015년이에요. 자, 평택 미군기지. 여기도. 제주도도 제1도련선 목적에서 아까 한다고 했죠? 평택에도 합니다. 평택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미군기지가 있죠. 평택 미군기지가 여기 왜 생겼을까요? 중국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중국 바라보고. 미국의 제1의 적은 중국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죠? 북핵 문제로. 물론 미국은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미국이 바라보는 제1의 적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파 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빨리 북한 좀 폭격해서 좀 죽여주고 김정은 좀 제거해 주세요. 미국이 왜 그 짓을 합니까? 북한이 언제 망할 거라 생각하세요? 북한이 망하는 날은요. 중국이 망하는 날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야 주한 미군 기지에 명분이 서는 거예요. 북한을 북핵 개발했다가 에이따 이놈하고 그냥 파리 잡듯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통일되면은 동북아시아는 평화가 와버리죠? 그럼 미군 기지 어떻게 돼요? 주한 미군 기지, 주1 미군 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해야 되죠? 그러면 중국 어떻게 견제하죠? 견제 못하죠. 그렇죠? 북한이 망하는 거는 중국이 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어이구 어느 세월에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콘에 몰렸다고 했죠? 중국이 망하는 시점에 북한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필요 없거든. 미국이 91년도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이 장악했던 영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 군사적 역량을 다 동유럽과 중동에 투입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걸쳐져 있어요. 왜? 인도 태평양선에 중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유럽에는 전쟁이 없죠? 아주 평화롭죠? 왜? 러시아와 정리가 끝났어요. 지금은 중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난다면 인도 태평양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험한 겁니다. 확률상으로는 떨어져요. 하지만 그 전선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실질적으로 3대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상 항공모함이 한 지역에 3대가 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국 매우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매우 위험하다예요. 요즘 뭐 전쟁 얘기하면 안보팔이라는데 이게 왜 안보팔입니까? 보여주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북이 또 핵까지 개발했다고 하고 미국은 중국을 막대한 금융 공격을 해서 경제적으로 붕괴시켜서 북한의 군사 개입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북한을 때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중국이 먼저 망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전쟁은 돈이 들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금융 타격을 받으면은 돈이 없어 전쟁을 못해요. 그때 미국이 북한을 치면은 그때는 중국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중국은 내몰리고 있죠. 따라서 중국 붕괴도 얼마 안 남았고 북한 멸망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나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거의 대상일 뿐이죠. 중국의 나라가 있으면 되겠어요? 제거의 대상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마워하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13억의 소비시장이 필요한 거지 자기 석유를 사줄 13억의 강대한 중국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두들겨 팬다고 해서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멸망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그래서 역으로 뭘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남북 통일이 눈앞에 가까웠답니다. 자, 평택 가보시면 미군 기지가 여기 있고 차이나타운이 여기 있어요. 전 여기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평택 차이나타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입니다. 설계도상으로 가용 인구가 60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중국에 60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이 동북공정 하는 거 아시죠? 동북공정 아십니까? 동북공정이 뭐예요? 고구려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분은 뭐예요? 남북 통일 안 시키고 북한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왜? 중국의 역사에 고구려는 중국사였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 회복해야 될 고토다라는 명분을 역사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랑 역사 분쟁하고 있죠. 여러분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찬성하십니까?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북한 사람조차도 반대하는데 설마 남한 사람이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제2의 동북공정은 뭡니까? 백제사도 중국사답니다. 지금 중국 교과서에 집어넣고 있어요. 즉 전라도 충청도 다 중국 땅이다예요. 평택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진짜 실현할 겁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우리 정부죠. 지금 지방 분권한다 그러죠? 지방 분권화하고 외국인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의원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져요. 국회의원 선거권은 안 돼도 지방의원 선거권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가졌어요. 투표권을 가져요. 지방 분권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 정당 가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의 여당이. 플러스 평택항, 차이나타운. 이거 결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우리 민주주의 좋아하지? 우리 민주주의로 평택 독립하는 거 찬성 반대. 이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 중국이 60만 명 들어오는데 평택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국 땅 되는 거예요. 중국 땅. 왜?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니들이 땅 팔았잖아. 니들이 투자 받았잖아. 니들이 여기다 중국 애들 투자도 되고 집줘도 된다며. 니들이 다 했잖아. 그거 누가 다 해줬어요? 우리가. 외국인 정당 가입법, 외국인 투표권 누가 줬어? 중국 애들이 해달라고 했어? 니들이 했잖아. 니네 정부가. 그 헌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그 국민들이 중국 땅에 붙겠다는데 니들이 왜 반대해? 내정 가서 파는 거야? 이렇게 나가죠. 여긴 중국 땅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그렇죠?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보장 있습니까 지금? 이거 왜 추진하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년에 중국에다가 세해 인사를 하며 왜 중국을 위해서 이런 5년 이상 영주권, 5억 이상 투자하면 제주도가 5억 이상이었죠? 영주권 주는 법안을 마련하며 왜 지방 분권을 하고 왜 외국인 정당법을 가입하게 만들고 왜 외국인에게 지방의원 선거 지방 분권이 된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뽑게 하는 권한을 주면 누가 그 지방의원을 쥐락펴락하게 되죠? 지방유지죠? 그 지방유지가 누구예요? 중국인.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평창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은 인구 희박 지역이에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젊은 인구들은 다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늙어 죽으면서 중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이 그 밑으로 깔리면서 음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 일이 막 진행되고 있죠. 왜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중국의 제2의 정권입니까? 이거 왜 연결해서 생각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택에는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저 일이 진행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라 보세요. 아 민주주의 투표니까 존중한다 이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땐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시리아 같은 내전이 안 발생할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을 망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거 절대 반대하잖아요. 당연히 돈 버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그러한 자본가들이 자본을 벌기 위한 탐욕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를 정치인들이 구별해 주는 거는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정치인조차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마구마구 싸질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나중에 그 뒷감당 누가 할 거예요? 응? 이거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거 수렁으로 빠지는데 이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도 포함된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통과. 자, 이거 5억 이상 투자, 10억이구나. 이런 거. 제주도에서 투자의 비율, 외국인 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인이에요. 그렇죠? 미국인, 일본인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제1도련선, 오키나와까지 포함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안쪽 땅을 중국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신동북공정에서 백제는 중국 땅 해갖고 지금 여기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죄다 땅을 다 사고 있죠. 전라도, 충청도에. 제주도 사고, 오키나와 사고, 대만 사고, 홍콩 사고 이 지역을 중국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응? 비즈니스는 중국과 외교는 미국과 함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친일파 얘기 많이 해요.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다. 친중파는 애국자입니까? 이건 나라 안 팔아먹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서귀포 일대, 그 다음 여기 제주시 일대 이 지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 자, 제주도 이거 통과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데모했죠? 저는 이거 절대 반대. 이거는 순수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 쪽에다 나올래나? 안 나오는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2년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사람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욕을 먹어요. 2017년이었나? 이번 선거 때는 저 문재인 안 찍었어요. 왜? 이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있었죠? 걔네들이 오키나와에 가서 데모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데모했어요. 그때 중국인, 일본인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집회 7차인가 그때 일본 JR 노조들도 왔었습니다. 아세요? 그런 거? 모르세요? 이런. 일본 노조 애들이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데모했어요. 중국 애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도 운동권 애들도 같이 와서 같이 데모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이것 봐라.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들어와라 말하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그렇게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외국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라 마라 하는 거는 철저한 내정 간섭이에요. 나는 그건 용납 못해. 일본인도 있었지만 이 일본인도 다 누구냐? 친중파예요. 중국이 그 뒤에 있었다고요. 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 하려고 했죠. 그 시점에 터진다고요. 문제는 그때 촛불 집회할 때 정교조애들이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거 들고 데모했거든요. 그게 오키나와에 똑같이 걸려 있어. 왜 그래? 오키나와까지 가서. 얘네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촛불 광장에서 데모할 때 뭐 했어요? 미군 기지 철수 얘기했었죠? 오키나와 가서 똑같이 가서 미군 기지 철수 얘기했다고. 얘네들이. 얘네들 진짜 민주 세력이에요? 아니면 반미 단체예요? 어느 쪽이야? 반미 단체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반미를 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같이 한다. 그게 가능할 거라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대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전쟁 납니다.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아니죠. 내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평화 집회. 평화 아니죠. 내란 선동이죠, 그거는. 여기도 얘가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아덴 힐 리조트, 블랙스톤 CC 이런 거, 이거 다 중국 자본 들어간 데죠, 여기. 예? 요 밑에 뭐 있습니까? 강정마을 있지. 강정마을 잘 보이는 데다가 그 중산간? 중간산? 거기다가 중국 애들이 호텔 짓겠다고 땅을 왕창 사고 그러죠? 건물 짓고. 그거 왜 해요? 해군기지 감시하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단순한 투자입니까? 그냥 제주도 지역 개발? 중국 애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항상 중국인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왜 중국 애들이 여기에 땅을 살까? 왜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을 할까? 왜 중국 애들이 이런 걸 할까? 이게 딴 생각이 있구나.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투자라는 이름으로. 자, 이건 또 뭐냐? 우리나라에다가 땅을 사면은 영주권이 취득이 됩니다. 근데 영주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도 취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 중국에서 연쇄살인범이 한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얘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 잡고 있었어요. 중국 애들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다 우연히 잡혔는데 얘 살인범이 돼서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08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얘는 5억이나 10억 이상 투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께. 내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누군가 협조자가 있는 것 같아. 시민권 취득도 가능해요. 왜?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2008년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부결됐습니다. 그 금지법안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이상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예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 한국인과 중국인은 빼버리자. 그게 법안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부결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법안을 만들려 했느냐?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자위대 해군기지 옆에, 핵발전소 옆에, 그 다음에 관공서 옆에, 경찰서 옆에, 소방서 옆에 이런 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개발 안 되는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옆에 땅을 사면 그거 뭐 개발할 수 있습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땅을 사. 그래서 투자자한테 가서 너 이 땅을 왜 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주인이 안 나타나. 자금원을 조사하면 뭐 버진 아이슬란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통해서 조세피 지역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이야. 주인도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제 매각해갖고 다른 목적으로 뭐 개발을 한다거나 군사 보호 지역이니까 여기를 국유화시키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 그래서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한국인들이 대마도 땅을 산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한국인들이 신주쿠에 가서 땅을 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부동산 투기. 그래,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근데 대마도에 땅을 왜 삽니까? 대마도에 사면은 대마도에 땅값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뭐 집세가 오릅니까? 일본도 고령화가 돼서 저는 대마도에 나이 든 사람만 살지 젊은 애들 별로 안 살아요. 저기 땅 사봐야 소용도 없어. 근데 대마도에서 땅을 어딜 사느냐? 대마도 부속 무인도. 그리고 여기 자위대 해상기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 땅을 사는 거예요. 100년, 200년 동안 개발이 안 될 땅이에요. 아니, 1000년이 지나면 개발이 될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그 땅을 한국인이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친중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5억 원 또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중국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들 혹은 우리나라의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애들 이런 애들이 친중적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통해서 명의를 빌린다던가 해가지고 대마도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보는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아, 독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가 뺏겼는데 뜻있는 한국의 애국 인사들이 일본 놈 쫓아내고 대마도를 사는구나. 적극 동참하자. 이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13년 전부터 떠들었어요.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중국의 공작이다. 이거의 목적은 뭐냐?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것.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한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일 관계 빠그러지면 한미 군사 동맹도 같이 빠그러집니다. 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누구 편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거든요. 한미일 군사 동맹이 빠개지면 누가 유리하냐? 중국과 북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거 막아야 된다. 어느 신문사에서도 안 실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여러 번 타놓아서 넣었어요. 어떤 정부도 좌파 정권이고 우파 정권이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드디어 작년에 터졌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 신문사를 많이 만납니다. 야, 반환감정 기사 쓰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반일 기사 쓰는 거 청권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본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왜? 이건 공작이니까. 지금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나빠지는 거를
중국과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 공작인 거 알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메커니즘을 조사해서 이거를 폭로를 시켜야지 이 공작에 놀아나가지고 일본 애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한다던가 대마도에서 반환 감정이 나서 이런 게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절대 조장해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은 알아듣더라고. 안타까워요. 일본 사람은 반환 감정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성적 사고를 하니까 듣는데 한국인들은 반일적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왜 안 보일까? 조작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민주당 출신이 시장이지요. 친중파지요. 안중근 동상 어디서 왔습니까? 시진핑이 보낸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인처럼 보이죠. 그것도 역사 요각하는 좀 단계거든요. 왠지 아세요? 중국 애들이 제대로 된 항일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 역사상. 전승절? 언제 모택동이가 전승을 했습니까? 장개서희가 했지. 응? 거짓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일 투쟁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중에 항일 투쟁한 놈이 없어요. 장개석이는 사실 모택동은 장개석이 쫓아내고 중국 통일한 다음에 오히려 일본 제국에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 일본 제국이 장개석이랑 싸우는 바람에 이 중국의 공산화가 쉽게 진행됐다 해가지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고. 중국 공산당은 항일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중국은 반일 정서를 불이켜야만 한미일 군사동맹을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일 투쟁가 필요해요. 중화민족의 항일 투쟁, 항일 투사. 그래서 걔 누굴 쓰느냐? 안중근 쓰는 거예요. 안중근을 중국인으로 만들려는 공적을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다 안중근 의사 동상을 보내고 중국의 하얼빈의 여승 감옥이라든가 안중근 동상을 대대적으로 크게 키우고 우리나라 민족단체들 초대해서 기념사진 찍게 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중국인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서 항일 투쟁을 하고 조선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권 좌파애들은 뭐라고 하죠? 하고 좋아하죠. 미쳐버리겠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매국 행위예요 지금. 친일파만 나쁘고 친중파는 좋은 겁니까?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마치 뜨거운 물에 오징어를 담그려 했던 거라면은 중국 애들은 차가운 물에다 오징어를 담그고 지금 뜨겁게 지금 데피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하냐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대응 정책. 이제부터는 정책입니다. 이제부터는 대안. 불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예요. 한미 군사 동맹은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강화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안보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출의 길을 엽니다. 자,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건 뭐냐면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100%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예요. 얘기도 안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비가 얼마냐면 2조 정도 들어요. 한국 돈으로. 2조 원. 우리가 약 9,500억 원. 약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조 원만 더 투자하면은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00% 부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진장 좋아하겠죠. 무진장 좋아하겠죠. 근데 1조가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조그만 돈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이제 1조는 조그만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외교적인 꼼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보자고요. 우리가 1조를 더 투자해주면 미국은 얼마 정도의 해외 주둔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조를 더 내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비를 1조 원을 줄여주면 미국은 얼마를 절약할까요? 1조 원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미군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세 군데인데 바로 한국, 일본, 독일이에요. 저 세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누굴까요? 우리나라예요. 세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100%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외교적 어떤 테크닉이에요. 내가 100% 부담해 줄게. 그래봐야 겨우 1조예요. 겨우 1조. 우리나라 서울의 한 개 구 그 초등학교 급식비 안 줄 때 1조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조그만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내가 이거 대줄게. 너는 나를 이용해서 일본하고 독일을 쪼아. 그래서 100% 부담비 받아내라요. 미국이 그러면 몇십 조를 절약합니다. 이익 보게 해줄 수 있어. 너 돈 줬지 내가? 이익 보게 해줬지? 비즈니스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될까요? 한국 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10% 혹은 20% 더 지분을 내놔. 핸드폰 30% 내놔.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공짜로 무역하는 거예요. 공짜로 무역. 맞죠? 정치인이 정치만 잘 해놓은 기업인들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미국이 이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왜? 미국 애들이 핸드폰 만들어요 지금? 자동차 만드나요? 아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있긴 있어요. 걔네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별로 안 돼요. 토요타가 1등이지. 한국이 현대차가 지금 4등인가 그래요. 이거 2등, 3등으로 순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어차피 미국 애들은 핸드폰 써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굴려야 돼. 어차피 일본 제품 쓸 거 한국 제품 써도 나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국,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미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라이슬러 1등, 토요타 2등, 현대차 3등, 포드차 4등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사서 쓰는 건데 어차피. 근데 방위비는 안 내도 돼. 이런 협상하면 안 됩니까? 예? 등신같이 미국 가서 40조 퍼준다고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1조만 퍼주라 해요. 1조만. 그리고 그 돈도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한 푼도 손해보면 안 되죠. 외교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왜? 명분 세워줬잖아요. 명분. 그렇게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안보도 좋아지고. 그렇죠? 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는 정책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교과서 작업이에요. 이건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했죠? 전 실크로드 작업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려 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내가 봤을 때 기정사실이에요. 남북 통일만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이번에 과거 일본처럼 금융위기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갈기갈기.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면 우리는 만주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남이가예요. 우리가 고대사를 봤더니 저 북방민족하고 한 형제였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편이니까 다른 외국인보다 나에게는 특혜를 더 줘야 된다 해요. 물론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특혜 주겠다 해요. 나도 너희 나라 갈 때 특혜를 내놔라 해요. 미국인이나 중국인보다 다른 특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역사 공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만 동북 공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역사 공정하면 안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역사 공정은 중앙아시아 한국당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같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록 나라는 독립돼서 따로따로 살지만 우리 잘 해보자예요. 같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미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냥 단순히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면 민족의식은 고취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고입니다. 4가 돼야 돼요. 역사 공부에서 민족의식 고치신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플러스 경제적 이익까지 생각해야죠.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은 왜 하냐면은 이거를 해야 돈을 번다예요. 네? 우리도 역사 인식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논쟁은 뭐죠? 넌 좌파 빨갱이, 너는 우파 친일파 새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깨끗해, 네가 덜 깨끗해. 이 얘기 논쟁이죠?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뭐냐? 돈입니다. 국익.
돈을 벌어야 우리가 당파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에 데모를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게스트 청바지 입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마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상태를 아주 좋아해요. 민주주의는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아각 떠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아각 떠들려면 배가 고파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현명하게 활동하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민주주의는 하면 안 돼요. 아각 떠들면서 배부르면서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실크로드는 뚫릴 겁니다. 그거는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배 타고서 2달 걸리는 거리를 고속철도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이미 과학기술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이용해서 중국이 실크로드 뜨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미국은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친미국가 땅을 지나가면 괜찮다. 이게 변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식이에요. 즉 중국 땅과 러시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는 미국은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단 통과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친미국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벌써 보이죠? 여러 형태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 투자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지역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공장 노동자 필요해요. 중국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쓸데없이 차이나타운 만들고 장기 매매하고 돈 세탁하고 이런 놈들을 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실크로드가 뚫릴 때 이 나라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여기 사람들 돈 벌고 싶어. 그래 내가 받아줄게요. 우리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우리나라 공장에서 받는 200만 50만 원의 월급이 이 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난한 사람들 받아서 공장 노동자로 취직시킬 테니까 우리 한국 현대 삼성이 여기다 공장 만들 때 자꾸 법 갖고 딴지 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은 절대 안 한다요. 합법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요. 중국 애들처럼. 이렇게 상호관계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장 지었을 때 노동자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귀국한 애들 한국말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빡시게 일하잖아요. 얘네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애들 이제 돈 벌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목돈 갖고 집 샀단 말이에요. 집 사면 사나요? 일을 해야지. 그 일 우리가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런 지도를 깔고 밑판을 그리고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크로드 중국 애들이 원하는 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의 실크로드는요.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으니까. 뭐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일본은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국을 통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크로드의 물류의 허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못 뚫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실합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제주도 얘기해요. 결론 부분인데, 자, 이건 이제 국제사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외국 투자를 받을 때 누구를 더 받아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제주도 일단 관광도시니까 관광개발하는 거를 관점으로 해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입니다. 오래된 지도, 남아있는 것 중에는. 이 자부심을 가질만해요.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게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나오는 별자리 모양이에요. 이 별자리 모양이 제주도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현대시대니까 이 과거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자리가 서양식으로 바뀝니다. 뭐 사자자리, 물병자리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제주도에 행정구역의 도시 이름을 결정을 할 때
별자리를 쓰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별자리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 그 지도를 보고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주라는 거예요. 별자리에 맞춰서. 무슨 리조트 진다고 뭐 프랑스 이름으로 파리 이상한 이런 말 쓰지 말고 별자리 위치를 보고 그 위치에 맞춰서 아 여기는 우리 별자리의 어느 위치에 해당한다고 그 위치로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기존에 지어진 건물 이름도 상호명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왕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동양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그 별자리 자체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왕이 거주하는 궁궐, 여기는 부엌, 여기는 군사 창고 이런 식으로 별자리마다 역할 기능이 있어요. 맞춰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맞춰서.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천문 지도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독립국가라는 소리예요. 독립국가. 천상열차. 즉 현존하는 최고의 그 천문 지도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모든 도시를 별자리에 맞춰서 상호명을 바꾼다던가 행정구역 기능을 점진적으로 바꿔야겠지만 어쨌든 몇십 년에 걸쳐서 바꿔서 이거를 확립시키라는 소리는 이거는 우리가 선진민족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무진장 신기해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제가 이 현재 현존하는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쭉 보면요. 가능해요. 황도 12궁으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읍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황도 12궁으로 나눌 수 있게. 황도 12궁으로 나눌 수 있게 이미 행정구역이 짜져 있어요. 12개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북극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자리가 있거든요. 용자리, 작은 곰자리, 세페우스, 백조, 직녀. 백록담을 북극성이라고 봤을 때 북극성을 결정하는 5개의 별자리에 해당하는 5개의 성지가 이미 제주도에는 존재하더라고요. 되네 이거예요.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제주도를 관광상품화 시킨다면은 제주도는 그냥 우주 그 자체입니다. 예? 우주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우주를 마케팅. 이거 하면 서양 애들 눈 뒤집힙니다. 이거. 영국 애들은요. 스톤헨지 갖고도 밥해 먹고 살아요. 제주도 전체가 스톤헨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왜 자주국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별말에 맞춰서 건물의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별말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신기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도요. 별자리를요. 그냥 외우게 됩니다. 왜? 제주도에서 한 1년 살게 되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그 수백 개 별자리를 저절로 외우게 돼요. 아, 요 별자리 옆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내 동네 옆에 이 마을이 있어, 이 마을이 있었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원래 이게 우리나라 고대 조상들이 했던 교육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러죠.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해 가르치는 고대의 교육 방식이었거든요. 그 방식을 저는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주도를 통해서. 왜? 제주도는 아직 덜 오염됐습니다. 서울은 난개발이 돼서 이제 불가능해요. 제주도는 아직 그 정도까지 난개발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구려가 만들었던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지금 제주도에 부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실크로드가 열리는 새천년 시대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도 보고 제주도 관광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올레길보단 이게 낫다는 거예요. 올레길보다 은하수를 만드는 게 낫죠. 차라리. 은하수길. 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냥 개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천상열차 이거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천문으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디자인까지도 다 했어요. 벌써. 어떻게 개발할지도. 네. 이게 더 낫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뭐 주천읍을 갖다 개자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천읍에 심볼하면 개자리를 하면 되겠죠, 그냥. 그렇다고 개자리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천읍하고 읍의 상징을 개자리, 별자리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인들도 그건 관광하기 편해요. 아,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럼 막 뭐 맨날 길 헤매고 막 어디 익스큐스미 이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서양인들이 별자리 자기 머릿속에 관념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그걸 믹스해버리자는 거죠. 이게 바로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에 해당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우주, 소우주 사상을 담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